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리뷰 176번째 발표자 이도엽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Combating Label Noise in Deep Learning Using Abstention 이라는 페이퍼고요. 이번 ICML에서 오랄로 발표됐던 페이퍼입니다. 간단하게 페이퍼 요약을 먼저 하자면 DAC, Deep Abstaining Classifier라는 컨셉을 제안을 합니다. 레이블 노이즈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레이블이 잘못 레이블된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딥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이런 레이블 노이즈에 저항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한데 로스 펑션을 조금 바꾸는 방향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여기서 abstain이 의미하는 게 reject 또는 rejec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운데요. 그냥 딥뉴럴 네트워크가 컨퓨징 샘플을 만났을 때 그냥 기권을 때려버리고 헷갈리지 않은 샘플들을 위주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실험은 두 가지로 하는데 스트럭처드 또는 언스트럭처드 레이블 노이즈에 대해서 저자들이 제안한 로스 펑션이 잘 작동한다는 걸 보이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딥러닝 모델이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꼭 필수로 한다는 건 이제 저명한 사실이 된 것 같아요. 이미지넷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비전 태스크 같은 경우는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 이런 데이터셋이 없으면 지금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딥러닝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힘든데 실제로 그러면 이런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모을 때는 어떻게 모아야 될까부터 이 페이퍼가 시작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노테이션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유저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주고 우리가 데이터를 레이블링을 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태그나 아니면 검색어 같은 메타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았을 때 사람이 하든 어떤 시스템이 하든 레이블에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레이블 노이즈가 어느 정도 많아진다면 우리 모델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딥러닝 모델이 디퍼 앤 디퍼 해질수록 이런 랜덤 노이즈에도 피팅이 돼버려서 트레이닝은 잘 되지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마주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인데요. 일단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이런 미스레이블드 샘플을 기권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모델을 먼저 학습을 합니다. 이때 abstention이라는 클래스를 별도로 한 개 더 둬서 총 k 플러스 1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모델을 먼저 학습을 시키고요. 이렇게 이상적으로 학습이 됐다고 그냥 가정을 한 다음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abstention 하는 샘플들을 그냥 제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클린 데이터셋이 생겼다고 가정하고 다시 이제 오리지널 모델, 그냥 K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오리지널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결국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노이즈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을 학습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관을 제가 좀 요약해서 한번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 직관은 총 K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더라도 K 플러스 1번째 클래스를 리젝션 클래스 또는 abstention 클래스라고 정의를 해서 총 K 플러스 1개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내고요. 이 상태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학습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기권을 하는 방식은 그냥 컴퓨팅 샘플이 들어왔을 때 그냥 I don't know를 외치는 거랑 똑같은데요. 이걸 로스 펑션을 조금 다르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떤 샘플이 노이즈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되게 높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학습 초기에는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모든 샘플들에서 존재하게 될 텐데 학습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도 이런 노이즈 샘플들은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계속 발생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계속 학습을 하다가 어떤 샘플이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계속 유발하게 되고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데 방해하게 되니까 그냥 얘를 기권해 버리자. 그냥 이런 노이즈 샘플에서 오는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는 그냥 무시하고 학습을 하자는 게 기본적인 직관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다 앱스텐션 할 수 있는, 무조건 다 리젝션 해버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신 앱스텐션 페널티를 줍니다. 어떤 샘플을 학습을 할 때 얘가 만약에 틀렸어요. 그러면 틀렸을 때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받을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앱스텐션 페널티를 받으면서 이 샘플을 제외할 건지 트레이드 오프하는 과정에서 이런 앱스텐션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로스 펑션, 사실 이 로스 펑션이 페이퍼의 전부거든요. 살짝 실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한된 로스 펑션은 살짝 복잡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많이 눈에 익은 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오리지널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TI가 레이블이고 PI가 아웃풋에서 나오는 소프트맥스 프로바빌리티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시그마 TI 로그 PI는 그냥 원래 있는 오리지널 크로스 엔트로피 텀이 되고요. 여기서 K 플러스 1번째 확률이 리젝션 할 확률인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초기 모델에는 총 K 플러스 1개의 아웃풋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extension probability로 먼저 노멀라이즈를 해준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게 되죠. 1-p K 플러스 1분의 PI를 다 더해도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K 플러스 1번째 확률이 있더라도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앞에 1-p K 플러스 1을 붙여줍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PK 플러스 1, 리젝션 할 확률이 1에 가까워질수록 앞에 텀이 0으로 가니까 로스가 0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지금까지 이 텀만 봤을 때는 그냥 앱스텐션을 하면 그냥 로스를 깎아주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힌트 같은 걸 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트레이닝 과정에서 좀 컨퓨징한 샘플이고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그냥 로스 펑션 측면에서 아예 패싱을 해버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샘플들의 PK 플러스 1을 1로 만들어버리면 로스가 0이 되니까 마지막에 페널티를 이렇게 더해주게 됩니다. PK 플러스 1이 리젝션 확률이 1에 가까워질수록 로그 1-p분의 1이 거의 무한대로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앱스텐션 페널티를 더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 로스 펑션의 구조를 봤을 때 어떤 샘플이 들어왔을 때 앞쪽에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페널티를 받을 건지 아니면 앱스텐션에서 앞쪽 텀을 거의 0으로 만들어 버리고 대신 4번 앱스텐션 페널티를 받을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앱스텐션 페널티를 얼마나 받을 건지를 결정해주는 개수가 여기에서 알파인데 만약에 알파가 작으면 앱스텐션 페널티가 작게 되니까 많은 샘플들을 리젝해버리는 방향으로 학습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알파가 너무 크면 엄청나게 크면 차라리 그냥 노이즈 레이블이 들어오더라도 앞쪽에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로스를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니까 기존 크로스 엔트로피로 수렴하게 됩니다. 즉 스몰 알파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샘플들을 다 리젝션할 가능성이 있고 엄청나게 큰 라지 알파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로스 펑션이 크로스 엔트로피랑 거의 똑같게 학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슈가 이 알파 사이즈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알파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라고 수렴할 수 있어요. 이 페이퍼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먼저 알파를 작은 값으로 설정한 다음에 점점 키워 나가자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기권해버리는데 이 기권하는 페널티를 점점 높여가면서 맞출 수 있는 거는 점점 맞춰가게 하고 학습이 끝날 무렵에도 잘 못 맞추겠는 거는 그냥 엑스텐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 논문에서 좀 강조하는 그리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리마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모델이 엑스텐션을 외치더라도 트루 클래스로부터 로스를 받기 때문에 잘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엑스텐션을 외치더라도 J가 트루 클래스라고 했을 때 로스를 액티베이션 J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게 0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기존 학습이랑 똑같이 우리가 엑스텐션을 추가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엑스텐션 클래스의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결국 엑스텐션 페널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이 엑스텐션 클래스의 그레디언트를 양수로 가져갈 건지 음수로 가져갈 건지가 결정됩니다. 유도는 살짝 빠졌는데 AK 플러스 1, 그러니까 K 플러스 1번째 리젝션 클래스에 대한 액티베이션으로 로스를 미분해보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쪽 텀들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쪽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결국에 알파가 여기 나와 있는 아래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면 로스를 AK 플러스 1로 미분한 게 0보다 작아지게 되고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미분한 게 0보다 작아진단 말은 즉 학습할 때 이 AK 플러스 1 리젝션 할 액티베이션 값을 키우는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즉 알파가 이 기준보다 작게 되면 리젝션 할 확률이 늘어나고 이 기준보다 더 크게 되면 리젝션 할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니퀄리티에서 오른쪽씩 보시면 크로스 엔트로피랑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앞쪽이 J가 트루 클래스니까 마이너스 로그 PJ가 사실 크로스 엔트로피 텀이고 1-K 플러스 1로 노멀라이즈 해준 텀은 그대로 있고 1-K 플러스 1, 아까 우리가 로스에서 봤던 텀, 앞쪽 텀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알파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알파 오토 튜닝이라는 방법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름이 과하게 팬시하게 붙여져 있는데 알파 튜닝, 오토 튜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작은 값에서 시작해서 큰 값으로 점점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먼저 첫 번째 LFO에서는 앱스텐션 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H 나온 게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계속 일단 학습을 하는데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1-PK 플러스 1 곱하기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무빙 에버리지로 계속 계산하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베타가 의미하는 게 아까 이 식에 나왔던 이 부분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L 에폭 동안에 학습을 하면서 나왔던 이런 스레시홀드 값들을 무빙 에버리지로 쭉 저장해 준 후에 L번째 에폭이 되면은 초기 알파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알파 보시면 이 무빙 에버리지에서 나눠준 이건 그냥 상수인데요. 정해주는 3에서 4 이 정도로 64 정도로 해주는 텀인데 무빙 에버리지를 어느 양수 값으로 나눠져서 알파를 엄청 작은 값에서 시작한 다음에 알파 파이널 얘는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최종 에폭 마이너스 L이니까 그냥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에폭 수만큼 리니어하게 이제 증가시켜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를 구하고 이제 그 다음 에폭부터는 한 에폭마다 이 알파를 조금씩 키워가는 방향으로 알파 값을 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콜을 해보면 결국에 로스 펑션을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앱스텐션을 포함한 크로스 엔트로피와 앱스텐션 페널티로 정의를 하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알파를 작은 값에서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점점 키워나가게 되니까 학습이 되면 될수록 진짜 어려운 샘플들만 리젝트하고 좀 쉬운 샘플들은 맞추는 방향으로 학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실험은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요. 스트럭처드 노이즈라는 실험과 언스트럭처드 노이즈라는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스트럭처드 노이즈는 어떤 노이즈 레이블이 특정한 인디케이션이랑 함께 발생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머지 패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레이블에 노이즈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특정 클래스, 여기서 몽키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원숭이 사진들은 전부 다 레이블에 노이즈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실험을 먼저 합니다. 왼쪽같이 스트럭처드 노이즈 실험이 살짝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저자들이 말할 때는 어떤 레이블 노이즈가 일관된 피처랑 연관돼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피실험자의 특징에 따라서 아니면 상태에 따라서 레이블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던지 아니면
어떤 사진 안에 좀 어려운 특징이 있는 경우에 레이블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 같은 실험을 하고요. 두 번째는 unstructured noise 실험인데요. 트레이닝 데이터 X가 있고 레이블 Y가 있는데 레이블 Y의 일부를 그냥 유니폼하게 셔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레이블 노이즈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왼쪽 사진이 일단 스트럭처드 노이즈 상황에서 이런 사진들의 스머지라는 흔적을 임의로 만들어서 붙여주고 이렇게 스머지가 포함된 이미지는 다 레이블을 셔플 해준 실험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트레이닝 되는 걸 보시면 처음 L 에폭 동안에는 그냥 앱스텐션 없이 학습을 하니까 아무것도 앱스텐션 안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알파를 정의해주고 앱스텐션 하기 시작을 하는데 초기 알파는 엄청 작으니까 페널티를 추가하는 순간 그냥 대부분의 샘플들을 앱스텐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면서 점점 알파를 키워주고 중간중간 러닝 레이트를 깎아주니까 점점 앱스텐션 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트레이닝 데이터인데 보시면 앱폭이 거의 150 이상으로 가면 다시 앱스텐션을 하나도 안 하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얘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앱스텐션 비율인데 이 이유는 딥러닝 모델이 너무 이제 학습을 잘하니까 메모라이제이션을 잘하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다 외워버려 가지고 앱스텐션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밸리데이션 로스가 그냥 가장 낮은 부분에서 얼리 스탑 하듯이 중간에 끊고 그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C 그래프 보시면 앱스텐션한 스머지 이미지들을 얼마나 앱스텐션 했냐는 비율인데요. 스머지가 포함된 이미지들은 전부 다 거의 다 기권을 했다고 보여주고 실제로 그러면 앱스텐션을 외친 이미지들의 비율을 봤더니 얘가 말한 이 모델이 앱스텐션을 외친 이미지들은 거의 다 스머지가 있고 물론 클린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앱스텐션을 살짝 외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미지는 다 스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프레시전이랑 리콜을 각각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여기 포스트 DAC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먼저 아래에 있는 세 개는 일단 그냥 DAC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 거고 위에 있는 포스트 DAC는 얘가 앱스텐션 외친 이미지들은 다 지우고 다시 학습을 한 건데요. 이걸 보시면 일단 DAC를 학습하고 앱스텐션이라고 분류된 데이터셋을 지우고 다시 학습을 해봤더니 애큐러시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한 실험은 레이블드 STL10 데이터셋에서 몽키 이미지가 있는데 몽키 이미지에는 뭐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이런 원숭이랑 조금 닮은 원숭이류에 속하는 클래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몽키 이미지의 레이블을 다 랜덤하게 섞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도 어느 정도 유사한 성능이 나온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안 끝내고 이렇게 앱스텐션 했을 때 그래드캠을 얘네들이 찍어봤어요. 그래서 A랑 B 보시면 어떤 고양이 이미지에 스머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래드캠을 찍어봤더니 얘를 앱스텐션 했고 그 앱스텐션한 근거가 여기 이 스머지 패턴에 하이라이트 된 거를 확인을 했고요. 같은 이미지에서 이 스머지 패턴이 없으면 스머지 패턴이 없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고양이의 특징을 잘 추출하는 방향으로 액티베이션이 잘 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패턴이 있을 때 결국 레이블 매핑을 이런 노이즈 레이블을 가리키는 인디케이션에서부터 앱스텐션으로의 레이블 매핑을 잘 학습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원숭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스머지 패턴이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원숭이를 나타내는 피처를 잘 뽑는 거를 액티베이션을 잘 뽑는 거를 확인했어요. 근데 이렇게 원숭이 패턴이 뽑히면 이런 이미지를 전부 다 기권하는 클래스로 넘겨주는 것까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럭처드 노이즈에서 우리가 기권을 하지만 기권을 하는 잘 근거가 되는 피처들을 잘 뽑고 일관되게 그런 인디케이터에서부터 리젝션 클래스까지 잘 매핑한다는 것까지 실험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실험은 unstructured
노이즈에 대해서 한 건데요. 말 그대로 레이블 그냥 셔플한 거예요. 위쪽 표를 보시면 0.2, 0.4, 0.6, 0.8이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얼마나 랜덤 셔플을 할 건지에 대한 프랙션을 나타내고요. 여기에선 조금 다르게 먼저 DAC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이 모델이 앱스텐션이라고 분류한 샘플들을 다 지운 다음에 베이스라인 모델을 학습한 결과를 표에서 나타냈습니다. 여기 맨 아랫줄에 있는 오라클이 우리가 레이블 노이즈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안다고 가정하고 그걸 정상적으로 다 지웠을 때 베이스라인 모델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 정확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사이파텐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거의 이상적인 수치와 근접 아니면 조금 더 이거는 살짝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사이파 100이나 사이파 100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프랙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레이블 노이즈를 다 안다고 가정해도 도달할 수 있는 정확도가 되게 낮은데요. 58.5%, 63.08% 정도로 되게 낮은데 다른 방법들도 마찬가지고 DAC를 사용하더라도 프랙션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 갭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갭은 크지만 다른 기존에 있었던 모델보다는 더 잘 된다라고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갭이 크더라도 그냥 베이스라인, 그냥 랜덤 노이즈가 포함된 데이터로 학습한 것보다는 성능이 개선이 된다까지 페이퍼에서 소개를 합니다. 생각보다 발표가 되게 일찍 끝났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 페이퍼에서는 DAC라는 모델을 제안을 하고 이 모델은 뭐 별다른 게 없고 리젝션 클래스를 추가한 후에 로스 펑션을 잘 디자인한 모델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요. 다른 이전에 있었던 접근들이랑 장점은 그냥 구현이 되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사실 클래스 개수 한 개 더 추가하고 로스 펑션만 바꾸고 알파 값을 그냥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조절해 주기만 하면 이런 어느 정도 기존 접근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중 하나고요. 이런 리젝션 클래스를 사용하는 기존 접근들은 제가 인덱스하게 리뷰하진 않았는데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이런 레이블 노이즈를 디텍트하는 방법을 배운다기보다는 먼저 트레이닝 시켜놓고 트레시홀드를 정한다든지 해서 리젝션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저자들이 소개하는데 자기들의 시도가 거의 첫 번째 시도다.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리젝션을 학습하는 첫 번째 시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드, 언스트럭처드 노이즈에 대해서 이펙티브니스를 보였고 사실 저자들도 인정을 하는 게 단순히 이런 레이블 노이즈만 디텍트해서는 안 되고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도 잘 디텍트하는 것도 중요한데 퓨처웍에서 남겨놓겠다 하고 여기에서 이 페이퍼를 마무리합니다. 발표가 조금 일찍 끝났는데 여기까지 하고 Q&A 시작하겠습니다.